중국 우한에서 온 3차 교민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던 5명은 격리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천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졌습니다. 1, 2차 입국 교민들은 퇴소를 앞두고 마지막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28번째 환자가 나온 이후 오늘까지 4일간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진단키트 물량과 검사기관 확대에도 다행히 확진자가 늘진 않고 있는 건데 다만 안정세로 속단하긴 아직 이르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젊고 건강한 환자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증상이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령이거나 중증인 경우 에이즈 치료제를 가능하면 빨리 투여하도록 권고됐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불과 하루 만에 폭증해서 누적 사망자가 1,360여 명, 확진자는 무려 6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분류 기준을 바꿨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인데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향해 비판적 칼럼을 쓴 대학 교수와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당한 임미리 교수는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면서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총선 비례대표를 보고 입당한 영입 인재들은 처지가 난처해졌습니다. 입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탈당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굿모닝 화이팅 시작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합니다. 오늘 오전 2시 40분쯤 구로역 선로 보수 작업 중 선로 보수 장비가 궤도를 이탈해 현재 경부 경인선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부 구간만 제한적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인선 전동열차는 인천에서 용산역까지만 운행하고 급행열차는 모두 운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네, 또 경부선 전동열차 상행은 천안에서 용산역까지만 운행하고 영등포 광명역 간 셔틀 전동열차는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KTX나 일반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긴급 복구반을 현장에 출동시켜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복구까지는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출근길 경인 경부선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다음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출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요. 네, 아직 집 밖을 나서기 전이라면 잊지 마시고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대기질이 더 탁합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3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에서 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강원과 충청의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기 정체와 더불어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기온이 4도, 광주는 5.5도, 대구는 5.6도, 부산은 9.9도입니다. 낮 동안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7도, 광주 19도, 부산은 18도로 예년 기온을 8에서 11도나 웃돌겠습니다. 내일 밤 중부와 호남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눈비가 지난 뒤 다음 주 초에는 영하권에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가시거리가 2km, 일부 내륙은 1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있으니까요.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타고 온 교민 가운데 유증상자 5명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는데요.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천의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이일 2차로 입국한 교민들은 퇴소를 앞두고 마지막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3차 입국한 교민과 중국인 가족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자 5명이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녀 2명도 문제가 없는 거로 나와 7명 모두 이천 국방어학원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7명 모두 발열과 기침 등 증상도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입소한 3차 교민 140명도 바이러스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소 후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교민도 없었습니다. 이천에 임시생활시설로 입소하신 140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입국한 1, 2차 교민들은 퇴소를 앞두고 마지막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검사에선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2차 결과도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15일과 16일 잇따라 퇴소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마 검체 채취가 이루어지면서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은 격리 해제는 진행할 예정이고. 다만 1차 교민 가운데도 음성에서 양성 판정된 2사례가 있는 만큼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교민들이 퇴소한 뒤에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지난 10일 코로나19 28번째 환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진단키트 물량을 확대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진 않은 겁니다. 그래도 정부는 안정세로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의료기관을 늘린 건 지난 7일부터입니다.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시행했던 유전자 증폭 검사를 진단키트 물량을 늘려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진단검사 기간도 추가로 확대하여 현재 1일 5,000명 수준까지 진단할 수 있으나 이를 2월 말까지는 2배인 1만 명까지 검사 물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단 검사를 받을 기준도 바꿔 검사 대상도 늘었는데 확진자가 급증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확진이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많을 때는 하루에 5명까지 쏟아졌지만 검사 기관을 대폭 늘린 때부터 현재까지 확진자는 5명에 그쳤습니다. 안정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중국 상황과 국내 유입 인구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안심 단계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아직은 저희가 계속 중국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있고 또 유증상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로 더 환자가 없대거나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하루 만에 확진자가 14,000명 이상 급증한 것은 의심 환자 기준을 새로 분류해 검사 대상이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평소 증가치와 다르지 않다며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지만 너무 위축돼 있었다면서 심리적 대반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코로나19 대응 간담회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젊고 건강한 환자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령이거나 중증 환자에게는 에이즈 치료제를 가능한 빨리 투여하도록 권고됐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17번 환자는 이번 7일 만에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38살로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았지만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국내에서 3차 감염됐던 11번 환자도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완치돼 지난 10일 퇴원했습니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젊고 건강한 환자이고 증상이 가벼우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임상 TF는 현재까지의 임상 자료를 종합하여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특성을 판단할 때 젊고 건강한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TF는 그러나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증일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항바이러스 치료로는 에이저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하루 2회 2알씩 복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말라리아 약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 3번 환자와 접촉하고 17일 만에 확진된 28번 환자는 무증상이거나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증인 상태에서 회복기 중에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TF는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 환자의 사례가 코로나19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려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중국에서 2달여간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1,367명, 확진 환자는 5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지난 12일 하루 동안 확진 환자가 15,152명, 사망자가 254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중국 전체 누적 확진 환자는 5만 9,804명, 사망자는 1,367명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와 부실 방역과 관련해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최고 책임자인 공산당 서기를 각각 교체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당 서기 교체가 전염병 예방과 통제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됐다고 설명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방역 실패와 부실 대응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보입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무더기로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일본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어제 일본 가나가와현의 80대 여성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진원지 중국 우한에서 대피한 미국민 가운데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체로는 15번째인데요. 미국 정부는 독감 환자도 코로나19를 검사해서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15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렉랜드 합동기지에서 격리 중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를 통해 미국으로 철수한 미국민 가운데 세 번째 확진자입니다. 확진 환자는 기지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st night, we announced the 14th confirmed case of the China coronavirus in the U.S., and this morning, CDC will be announcing the 15th, both of whom came from Wuhan and are in quarantine. 우한에서 전세기로 입국해 미군 기지 5곳에 격리된 미국민은 모두 800여 명. 지난달 29일 첫 전세기 편으로 미국에 도착한 195명은 2주간의 격리 생활 끝에 지난 11일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CDC는 하지만 이들 가운데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s of today, I can announce that the CDC has begun working with health departments in 5 cities to use its flu surveillance network to begin testing individuals with flu-like symptoms for the China coronavirus. 이는 우한에서 대피한 미국민들 외에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비판적인 칼럼을 쓴 대학 교수와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당한 임미리 교수는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며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실린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기고했습니다. 임 교수는 검찰 인사사태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정치 혐오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당을 만들자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칼럼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 5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인을 고발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민주당 빼고 투표하자는 건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임 교수가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우회적, 노골적 방식으로 특정 정당을 대리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며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 역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라며 나도 고발하라고 거들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권을 향한 경고인지 아니면 경고를 가장한 의도적인 낙선 운동인지 판단은 이번에도 검찰의 몫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총선 비례대표를 보고 한국당에 입당한 영입 인재들은 처지가 난처해졌습니다. 입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탈당을 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또 다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한국당의 공식 창당이 마무리된 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조은현 의원을 서둘러 제명했습니다.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잃지 않고 당을 옮길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제명은 처리가 됐고요. 아주 분위기가 좋은 그런 제명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도 건너뛰었는데 그만큼 미래한국당의 현역 의원 수를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당장 총선을 겨냥해 영입한 새 얼굴들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면 한국당을 탈당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당이 영입한 인재 가운데 지역구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은 태용호 전 북한공사와 송한섭 전 검사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분명 황교안표 이번 인사 영입은 한편의 국민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중도에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첫 회에서 마지막 회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영입 인재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한국당 영입 인재 역시 다른 후보들과 똑같이 공천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당이 자유한국당 인사를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키는 건 정당법 위반이라고 고발한 데다가 선관위가 전략공천 못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당은 영입한 인재들이 이미 미래한국당 존재를 알고 왔기 때문에 당적을 바꿔도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비례대표를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권리에 대해서 그거를 못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강요다, 불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의 바람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의 공조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제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서울과 전주에서도 밤사이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건물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제주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가게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무와 플라스틱 소재 부품이 타면서 유독가스와 연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워낙 거세 한때 대응 1단계까지 발령한 끝에 2시간 반 만에야 진화됐습니다. 화재 여파로 왕복 4차로도 통제되면서 퇴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84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또 승용차가 타면서 난 연기가 아파트 위로 올라가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장 경사로를 내려가다가 엔진룸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동의 주민 130여 명도 긴급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식당 집기류를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삼성 측은 의사의 소견에 따른 진료일 뿐 불법 투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간호조무사가 나눈 SNS 대화입니다. 이 부회장으로 불리는 이 남성은 간호조무사에게 도착했다는 연락을 보내고 몇 시간 뒤에는 고맙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탐사 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투약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곳은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이 병원은 문을 닫았고 원장과 간호조무사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구속된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로 여자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와 휴대전화 메시지, 목격담 등을 뉴스타파에 전했습니다. 제보자가 제공한 SNS 메시지에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1월과 2월 등 8번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던 날에도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워있는 걸 직접 보시죠? 네, 누워있는 걸. 띠띠띠 소리 나는 그 기계 하나 틀어놓고.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치료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삼성 측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 투약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에 따라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라며 치료 목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제계 행사에 참석한 이 부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성형외과 진료받으신 이유 뭐예요? 지난달 이 같은 신고를 국민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최근 공익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검찰은 구속된 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앞서 지하철 1호선 경인선과 경부선의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코레일이 지하철 1호선 경인선 경부선이 정상 운행 재개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코레일은 6시 35분쯤부터 대부분 군항의 운행이 재개됐다고 전했고요. 다만 영등포에서 광명역 간 셔틀 전동 열차는 운행이 중지돼 있다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경인선 경부선의 운행이 정상 운행이 재개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취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꼽히는 고 김한기 화백의 작품을 훔쳐 팔아서 수십억 원을 챙긴 사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림을 훔쳐 판 사람은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던 대학 교수의 제자였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한국 화단에서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꼽히는 고 김환기 화백의 작품 산울림입니다. 동양의 정취를 서양 기법으로 표현해 김화백의 걸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지난 2018년 4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판 사람은 소장자였던 대학 교수 A씨가 아니라 40년간 그를 모신 제자 김모 씨였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가 그림을 훔쳤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억울하다고 맞섰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져서 스승에게 도움을 청했고 A 교수가 작품을 정리해 돈을 가져다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줄 A 교수는 이미 사망한 상황.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그림을 훔쳐 판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좋은 그림을 잘 보관해두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A 교수 비서의 진술에 무게를 둔 겁니다. 그림을 판 돈 가운데 9억 5천만 원이나 비서에게 준 점도 김 씨가 의심을 산 대목입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34살 A씨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가족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모두 한의사로 최근 한의원 운영 과정에서 빚이 늘어나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내려집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 씨의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는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지원 등의 명목으로 29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이 새로 배포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현 정권을 미화하고 찬양하고 있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체 측은 오는 3월부터 고등학생들이 배우게 될 한국사 교과서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찬양하고 광화문 촛불 집회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4월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후 역사적 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껏 현직 대통령의 사진이 실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있는 경기 수원 지역 아파트값이 한 주 사이 무려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원 인근 지역에 상당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상 급등으로 판단하고 추가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입주한 수원 권선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5억 원 후반대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3일 실거래가 7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등의 교통 호재가 반영된 건데 지금은 호가가 9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실거래가 된 가격보다 조금 올라 있어도 거래가 되긴 해요, 지금. 예, 그래서 가격이 조금씩은 지금 더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난주 수원 권선구는 물론 영통구와 팔달구 아파트값도 각각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수원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2.04%를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인근 지역인 용인 수지와 기흥구도 아파트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규제가 덜한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서 온 투기 세력, 즉 갭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수원과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 가운데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여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까지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약간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 대상 지역을 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투기 과열지구로도 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일본에서 80대 여성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져 첫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신규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는데 사망자는 물론 감염자가 중국 등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어 감염 경로 확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십 명이 또 무더기로 나와서 전체 감염자가 22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잠복 기간이 끝나야 승객들을 배에서 내리도록 하겠다던 일본 정부는 결국 고령자와 지병이 있는 사람은 우선 검사 후에 결과에 따라 내리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실패한 중국 정부가 이번엔 확진자 판정 기준을 갑자기 바꾸면서 사망 확진자 집계가 폭증해 거듭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발원지인 후베이성과 우한시 최고 책임자를 교체하면서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보수진영 통합신당 이름이 미래통합당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최고위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합의해서 한국당이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일본의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총 감염자가 25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크루즈선 외에 신규 감염자도 여러 명 또 나왔는데
사망자는 물론 감염자가 모두 중국 등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는 등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80대 여성은 이달 1일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은 사망 후에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의 가나가와현 거주자로 일본 내의 첫 번째 사망자입니다. 특히 이 여성의 경우 최근 중국 등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당국이 사망자의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인 가운데 사망자와 가족관계인 도쿄 중심부의 70대 택시 운전사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감염자 역시 최근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적이 없고 운전할 때는 늘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사카 아래쪽에 위치한 와카야마현에서도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남성 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의사가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80여 개 병상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병원의 의사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후 해열제를 복용하며 5일가량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동료 의사와 진료를 받은 환자 일부가 폐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돼 병원 측은 입원 환자 전원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감염 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이 밖에 최근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는 도쿄 근처 치바현의 20대 회사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경로 파악이 어려운 보이지 않는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고령자 등을 먼저 내리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은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탑승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되면 우선 배에서 내리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배에 타고 있는 80세 이상 고령자는 약 200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보건장관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보건장관들은 현지 시간 13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코로나19 관련 의약품과 보호장비 부족을 피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안개와 먼지가 잔뜩 뒤엉켜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에 이어 주말까지도 중부지방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4월 초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4도, 광주는 무려 19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최고 10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밤 중부와 호남을 시작으로 일요일 전국으로 눈비가 확대하겠고 월요일까지도 많은 양의 눈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눈비가 오고 나면 다음 주에는 영하권의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시야가 무척 짧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으니까요.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 내륙은 하늘에 구름량이 걷히겠고요.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 정리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추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는 발표 시점 기준으로 지난 11일 오전 9시에 28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사흘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는 모두 28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퇴원했고 나머지 21명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불법으로 반출하면 엄벌하겠다고 했는데요.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 뒤 최대 규모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창고 안. 높이 쌓인 상자들이 줄지어 창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상자마다 마스크가 각각 수백 개씩 들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재기한 유통 판매업체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온 식약처에 적발된 겁니다. 엄청나네, 그죠? 300만 명 못될 것 같은데. 이들이 창고 2개 동에 보관한 마스크는 411만 개, 시가 73억 원어치였습니다. 국내에서 하루 최대 생산 가능한 양이 1,000만 개인데 41%에 달하는 양이 쌓여 있던 겁니다.
단속이 본격화된 뒤 적발된 최대 규모의 사재기입니다. 업체는 지난해 팔리지 않은 마스크는 물론 새로 사들인 것까지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0배 가까운 양을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유통 경로랑 또 구입 경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조사 후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앞서 정부가 지난 4일 사재기를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며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예고했지만 이를 비웃듯 마스크 불법 거래와 사재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최근 긴급 조치까지 시행된 상황. 식약처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합동 단속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마트에는 반값 킹크랩에 반값 삼겹살이 등장했습니다. 중국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킹크랩이 대량으로 국내로 오면서 값이 크게 내려간 겁니다. 회식이 줄어들면서 돼지고기 도매 가격도 뚝 떨어졌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인천 연안부두 수산물 계류장에 러시아산 킹크랩이 그득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달 첫 주에 중국에 들어가지 못한 물량 200톤가량이 국내로 온 겁니다.春절 이후에 중국으로 가기로 했던 킹크랩의 상당량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물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경매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1kg에 49,800원, 지난해보다 44%나 뚝 떨어졌습니다. 2.2kg 넘고요. 11만 2,847원. 많이 싸죠. 예전에 비하면 이거 20만 원 넘었어요. 꽃게값보다 저렴한 소매가에 대형마트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평소에 킹크랩 먹기가 힘든데 이번 기회에 먹으려고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일찍 왔습니다. 최근 회식이나 외식이 크게 줄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외식업계. 돼지고기 음식점은 더 썰렁합니다. 낮이고 저녁이면 8시 되면은 손님이 다 끊어져 버려요. 80명, 100명짜리 같은 거, 뭐 40명짜리 이런 걸 다 취소돼 버리고 아예 없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지난해 말부터 떨어진 돼지고기 값이 더욱 내려가 양돈 농가의 피해가 커지자 마트에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이 100g에 990원, 며칠 전보다 40% 내렸습니다.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는 1kg에 2,900원 선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7% 떨어졌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을 놓고 봐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연어 도매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수출길이 막혀 국내로 들어오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 연관된 몇 가지 신선 제품들 가격이 출렁이는 건데 길어지면 소비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유통 외식업계는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회를 찾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감사를 표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면 한중 관계가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 차원의 대응책은 여야가 우한을 대응 명칭에 사용하느냐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격리 상태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부임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단연 화두는 코로나19였습니다. 싱 대사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상황을 지휘하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한 명이라도 의심이 가면 나갈 수 없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위기를 극복하면 양국 관계가 폭발적으로 발전할 거라며 우리 정부와 국민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 정부, 한국의 정당, 그리고 한국 국민, 한국 기업 하는 물심양면 지원을 주었습니다. 대단히 감동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국과 중국은 한 배를 탄 사이인 만큼 서로 도와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자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던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성사되길 바란다며 시 주석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도 전달했습니다.
동주공대라는 말로 표현하면 같은 배를 타서 서로를 구제한다, 도와줘야 된다. 단순한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인류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될 그런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정작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은 한마디로 무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우한이라는 지역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특위 명칭에 우한을 넣어야 한다고 목리를 부린다며 지적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의 명칭에 우한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함께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WHO와 우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결정한 만큼 자유한국당은 이제 비상식적 명칭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조속한 특위 구성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결의안에 우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트집입니다. 역시 중국 눈치만 보는 민주당답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이 먼저이므로 특위 명칭에 중국이나 우한을 넣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국가적인 대응은 물론 국제적인 협력까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야는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공방만 벌이면서 지금의 위기를 정치 쟁점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한 달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 차원의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이번 주말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방위비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까지인 시한을 넘기고도 타결은커녕 한 달 가까이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한미 방위비 협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말 독일 뮌헨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게 되면 방위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MA 협상 과정, 지금의 현황, 또 뭐 한 번 더 정세 등등에서 나눌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6차 회의는 지난달 15일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한 자릿수 안팎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 한편 미국에서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언론 기고를 통해 방위비 압박을 펼치는 등 장외 여론전도 치열합니다. 주한미군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직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무급 휴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개별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도 이 또한 개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7차 회의 개최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좋은 신호와 나쁜 신호가 반반이라며 타결이 될 것인지 협상이 깨져서 윗선의 정치적 결단을 기다려야 할지 50대 50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대표단이 이달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두 장관의 만남이 협상 타결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대통합 노력의 결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좀 들어있었습니다. 이창열 의원님도 환영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나오셔서 한번 같이. 저는 뭐 안 가본 당이 없습니다. 정의당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민자당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 한국당까지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전국위에서 보수 통합을 위한 합당 결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당명인 가칭 미래한국 통합신당을 위한 그리고 이 새로운 정당이 중도 보수 통합 정당임을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미래와 통합을 합쳐서 미래 통합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보수진영 통합신당의 이름이 미래통합당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지도부 구성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고위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합의해서 한국당이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진영을 통합하는 신당의 이름은 미래통합당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선 미래한국통합신당 명칭이 의결됐지만 통합준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문호가 활짝 개방되고 그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래라고 하는 것을 담자. 또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이름이 비슷할 경우 정당명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을 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당은 지도부 유지라는 실익을 챙겼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다가 최고위원도 다시 뽑지 않고 4명을 추가하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도 기존 한국당 구성에 각 정당 인원이 추가되는 방식이라 사실상 잃은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원점에서 지도부 구성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황교안 체제를 거부하면 수임기구 추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압박성 발언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지도부 구성을 두고 새보수당에서 이견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당장 새보수당 핵심 관계자는 황교안 체제는 혁신이라 볼 수 없다며 정병국 공동위원장이 지도부가 모았던 뜻과 달리 합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천위원은 각 진영의 사람을 추가 투입할 경우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할 것이라며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 이번 결정과 배치됩니다. 창당까지 크고 작은 난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통준위는 한국당, 새보수당, 전진당 측 의원들이 모이는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소집해 실무 작업을 마친 뒤 오는 17일 신당 출범식을 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간추린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23곳을 포함해 모두 52개 지역구를 1차 경선 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이후 공천 심사 결과를 일같이 밝히며 경쟁이 이미 치열한 곳이나 후보를 빨리 정해야 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경선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의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는 사태의 더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한다는 비판 칼럼을 올렸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손학규 대표 2선 퇴진을 요구하는 대한신당을 빼고 양당 간 통합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박주선, 임재훈 의원과 대한신당 황인철 사무부총장,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등이 2차례 모여 3당 통합 실무 협상을 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번 달 말까지 3당과 청년 미래 세력을 아우르는 통합을 마치고 대표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전에 사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대한신당에 대해서는 손학규의 사퇴와 통합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봉준호 감독을 초청해 문 대통령과 격려 오찬을 갖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구속영장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 사실에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지낸 신광열 부장판사와 영장 전담 법관이었던 조희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선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행정처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조희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선
행정처에 전달된 사실을 모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부장판사가 행정처에 정보를 넘긴 행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언론에 브리핑하고 별도로 행정처 관계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점 등을 보면 넘겨준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신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장을 맡아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던 성 부장판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이 좀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을까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행정처 자체에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 사실에 이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향후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용 전 연구관에 이어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2차례 연속 판정 패한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네이버가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에 첫 확정 판결입니다. 김 씨 등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댓글을 조작하고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조작한 뉴스 기사의 댓글은 141만 개, 공감, 비공감을 누른 횟수는 9,960만 회에 달했습니다. 대법원은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정보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 방해죄라는 판결입니다. 김 씨가 상고한 4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항소심 판단을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몰립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유죄 확정과 김 지사 공모 여부 판단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가 아니었고 드루킹 일당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했다며 이번 대법 선고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이례적으로 2차례 연기됐고 재판부는 공모 여부 판단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해 변론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근 법관 정기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인천의 한 자치구가 주로 늦은 밤과 새벽에 하던 생활 폐기물 수거를 주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가족과 함께 저녁에 있는 삶을 보낼 수 있고 수거 활동도 더 안전해졌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야 시간에 동네의 생활 폐기물을 차에 실어 옮기는 환경미화원들. 어둠 속에서 조명에 의존하다 보니 일부 폐기물이 길바닥에 남기도 하고 작업 자체가 위험스럽기도 합니다. 인천 연수구는 다음 주부터 인천 지역 최초로 환경미화 작업을 주간 근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철야로 진행하던 폐기물 수거 작업 시간대가 오전 4시부터 낮 12시로 변경되는 겁니다. 낮에 근무를 하게 되면 골목이나 큰 길이나 저희가 쓰레기를 직접 눈으로 멀리까지 볼 수 있어서 놓치지 않고 전부 수거할 수 있는 게 저희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는 지난해 10월에 주간 수거 작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폐기물 수거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도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환경미화원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하자는 것이 이번 주간 작업 전환의 중요한 계기입니다. 예, 우리 미화원 분들이 저녁 때 작업을 하시게 됨으로 해서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 못합니다. 이분들께 저녁 있는 삶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간 수거제로 전환했습니다. 지자체는 심야 근무 수당 등 줄어들게 되는 임금 차액은 보전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차량 정체가 빚어지는 출근 시간대를 활용해 1시간의 휴식 시간도 주어져 어두운 야간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등 열악한 환경은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이 오늘 국내에 출시됩니다. 위아래로 접는 형태의 갤럭시 Z 플립 가격은 165만 원으로 239만 원이었던 갤럭시 폴드보다 낮게 책정됐습니다. 제네시스가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 JD 파워가 실시한 내구 품질 조사에서 최우수 브랜드상을 받았습니다. 제네시스는 차량 구입 후 3년이 지난 고객들을 대상으로 내구 품질 만족도를 묻는 JD 파워 조사에서 89점을 받아 렉서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 중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네, 이 여파로 경부선과 경인선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었는데요. 다행히 조금 전 운행은 재개됐지만 연착으로 인한 출근길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구로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도 조금 전부터 계속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이곳 1호선 구로역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쯤에요. 이곳 선로 보수를 하던 과정이었는데 보수 장비가 궤도를 벗어나는 이탈 사고가 났던 겁니다. 특히 이곳 1호선 구로역은 경인선, 경부선 전동열차가 모두 지나는 환승역이라 차질이 컸는데요. 실제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 전동열차와 천안을 연결하는 경부선 전동열차 모두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용산역 이후 구간에서 이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이 됐습니다. 특히 경인선의 경우에는 양방향 중단이 전면돼서 이 출근길 대란에 대한 우려가 특히 컸는데요. 다행히 코레일이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으로 출근길이 시작되는 아침 7시를 기해서 지금은 다행히 대부분의 구간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이어서 영등포에서 광명역 사이를 오가는 셔틀 전동 열차도 조금 전부터 정상화가 됐습니다. 열차 운행은 재개됐는데요. 이 사고 여파로 일부 연착은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코레일은 이제 잠시 뒤면 모두 정상화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구로역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시야가 무척 뿌였습니다. 중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에 이어 주말까지도 중부지방은 공기가 계속 탁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4월 초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4도, 광주 19도로 평년 기온을 10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밤 중부와 호남을 시작으로 일요일 전국으로 눈비가 확대하겠고 월요일까지도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비가 지나고 나서는 영하권의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야가 무척 짧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요. 안개는 오전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3.2도, 부산 9.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5도, 부산과 울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짝 강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